대구 경성 한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최고급 한우 모듬구이 9,900원, 갈비살 등심 11,900원, 역대급 초가성비로 즐길 수 있습니다. 10인석, 20인석, 50인석, 150인석까지 친구, 가족, 회사 모임, 우리끼리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제공됩니다. 주차 120대 053-573-8900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이냐,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의 투표율은 또 역대 최고가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또 짚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죠. 오늘 저는 정의개혁연대 이사장이신 이나영 중앙대 교수와 함께 정말 한일 관계 우리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대선 전에 한번 짚어보려고 제가 여러 차례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이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지금 이재명 정부로 출발할 새로운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풀지 못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 그리고 올해는 특히 한일 협정 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과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정말로 깊이 있는 내용을 매우 재미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나영 이사장의 말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참 큰일을 하고 계신데 대중들은 지금 선거에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뜨거운 투표 열기로서 정말로 내란 세력 심판해야 되겠다라는 네. 국민 행동이 정말로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통령 선거 이렇게 이제 직접 맞이하시고 그래서 또 엄청나게 많이 활동도 해주셨는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네, 지난 6개월은 가장 긴 겨울이었고 가장 긴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성숙한 민주주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이 말도 안 되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성취해냈다. 이런 점에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이제 학자로서 어떠신지, 또는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나눠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학자로서 사회학 전공을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학자로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세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요. 학문적으로 볼 때 이제 전 세계의 극우 세력의 발전과 진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수호국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극우적인 상황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도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보였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인사들도 굉장히 그런 과거 퇴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국 시민들이 그걸 막지 못했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짧게는 60년 전, 길게 보면 100년 이상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한국 국민들이 너무 존경스럽고요. 역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윤석열 내란이 일어나자마자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전국의 1,750여 개의 단체들을 모아서 어떤 연합체를 만들고 광장을 열고, 그리고 탄핵될 때까지 거의 이제 밤을 새고 풍천 노숙을 하면서 밤을 샜죠.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동안에 이런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했던 한국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정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의의 복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애썼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시민으로서는 보면 사실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총선과 대선을 겪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진영이 이제 진보 진영이, 소위 진보 진영 한 진영이 사실은 주류가 된 적이 아주 최근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6년 총선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한 표 차이로 당시에 한나라당이었나 뭐 어떤
우파 정권을 정당보다 한 표 정도 얻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각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적이 아주 네. 최근인데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중도 우파 또 중도 좌파 이제 이런 이제 중간 진영을 확보하면서 이 양측을 포용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진보가 주류가 되는 사회가 되겠구나. 그런 의미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지금 감개무량하고 또 흥미롭게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7년도 우리 그 박근혜 탄핵과 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제 이런 네. 과정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정치가 주도하고 시민들이 따라가는 일종의 네. 동원 체제의 좀 구성원이었다는 느낌. 또 시민운동가가 먼저 끌어가면 시민들이 동참해주면서 박수 쳐고 맞아요. 결국 지도적 위치, 뭐 지도적 위치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쪽은 시민단체였다는 생각인데 이번 윤석열 탄핵 과정을 보면서 확실하게 그 위치가 바뀌었다. 네, 네. 오히려 시민이 뭐 주권자라고 하는 이런 좋은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주인이 돼서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정치가 그리고 시민운동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어쨌든 사회학자로서 어떠신가요? 이런 이제 한국 사회 주권자들의 엄청난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극적으로 변했다기보다는 예. 저는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된 인식과 역량이 이번에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났다라고 봐요. 특히 지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성숙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또 이 개인의 합리성 그리고 자기 정체성 주관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런 것들을 이미 체현한 세대거든요. 그런 세대가 봤을 때 이 윤석열 내란행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긴 하지만 광주 사태도 겪었고 뭐 87 항쟁도 겪었고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이게 언제든지 국가가 독재 국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제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앞서는데 이런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두려움, 불안도 있지만 분노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내가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위협이라고 느끼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확고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왔고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또 광장에 나와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아주 유연하게 연대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수기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2030 새로운 세대의 등장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은 과거에 우리 5060 또 그 이전 선배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희생적으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것들이 저는 쌓여서 이제 다음 세대가 나타났다, 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전투표 때도 좀 놀라운 게요. 뭐 조심조심 뭐 두 손으로 이렇게 찍고 또 뭐 호호 불어가면서 혹시 이게 번질까 맞아요. 싶어서 걱정하고 또 접으면 또 안 될까 싶어서 똘똘 말아서 넣기도 하고. 자 이런 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투표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뭐 그 본 적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파란색 모자, 네. 파란색 넥타이, 네. 파란색 재킷, 파란색 신발, 파란색 양말, 블루 칼라로요. 네.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럽니까 이제 패션 코드 같은 거를 가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 표시를 누군가 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다 파란색 비슷하게 네. 나가서 하는 그런 일종의 집단 행동 그리고 집단 좀 그 의식 같은 게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좀 놀랐거든요. 네. 저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이번 선거는 특정 당과 특정 당의 대결 혹은 개인 이재명이나 뭐 개인 김문수의 대결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란 세력, 극우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거대한 대한민국 과제 그리고 그래서 극우 내란 세력 대 민주주의 수호 세력의 대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 세력이니까 결국 압도적으로 이들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의지로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당을 지지해야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초석이 놓여지겠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운동가들이 가이드를 하고 정치 쪽에서 네. 이렇게 좀 해달라고 네, 요청을 네, 하면 네. 따라가는 건데 이게 파란색 물결이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해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문화가 되는 것 그게 같고. 이제 이번 광장의 정치적 효능감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 특히 지금 2030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또 외롭고 흩어져 있는 개인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장에 나와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같은 삶을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공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한 정치적 효능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 개인은 굉장히 작은 힘일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 됐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다 이미. 그래서 이 자발적인 모임들이 결국은 일종의 하나의 점 혹은 물방울처럼 모여서 큰 물이 되고 큰 이제 그 흐름이 되는. 네. 예, 그래서 바다가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간 이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특정한 사안에서 이렇게 집단지성이 발현이 되고 네. 이게 사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여자인데 네. 상대를 보면서 저 사람이 꼭 주연 배우인 것처럼 네. 사실은 자신이 주연 배우인 걸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행동할 뿐인데 사실은 상대를 보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 근데 자기가 주인공인 걸 모르고 있으면서 사실은 모든 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 네. 이를 만들어내는 힘은 누군가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민족성 이런 거를 좀 약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이런 독특한 네. 국민성 이런 걸로 연결까지 하면 좀 무리입니까? 그 예를 좀 들면 이번 광장에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 이전에는 지난 박근혜 탄핵 때만 해도 소위 유명 인사 뭐 셀럽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광장 시민들은 그걸 보는 관객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정치인도 거의 올라가지 못했고요. 아주 초반에는 윤석열이 구속이 취소되면서 거리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당하고 같이 결합해서 정당의 정치인들도 올라오고 이랬는데 그 전까지는 그 무대 위에 일반 시민만 올라갔어요. 예. 그거를 이제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 이제 신청하세요 이러면 정말 수백 명의 시민들이 이제 줄을 서서 막 신청을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뭐 어디에 사는 누구고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엄마고 뭐 노동자고 뭐 성소수자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일단 자기가 누구인가를 들여다보는 연습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게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노동자 정체성이 결국은 노동자 하나의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누구의 딸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여성일 수도 있고 각종 정체성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연결됨을 느끼죠. 그러니까 그게 개개인이 결국은 많은 우리를 형성하는 각각의 주인공들이다라는 것이 저는 이 광장에서 드러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동학혁명 가까이는 동학혁명으로부터 출발해서 외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족성이 있었고 뭐 그 이전에도 사실 임진왜란 때도 그랬습니다. 국가의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뭔가 조직해서 외세에 대응하고 또는 잘못된 군주나 또는 집권 세력에 대해서 대항해 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최근의 근현대사에서 보면 여러 번의 혁명 무혈혁명이죠. 아주 민주적인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본 경험들이 있죠. 그 경험들은 우리 모두의 기억과 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또 그걸 경험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습득된 것도 DNA 각인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저는 전승이 돼 반복적으로 학습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런 훌륭한 시민의식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 정말 잘한다. 전 네. 국민이 가수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정치평론하다가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하거나
이렇게 연락을 받아보거나 댓글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대단하죠. 네. 완전히 정치 고관여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뛰어넘는 맞습니다. 네. 전 국민이 정치평론가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 그런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과거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당일을 외쳤는데 네. 이제는 그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말로 정치의 역사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은 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 저도 여러 번 하면서 스스로 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미래가 하거든요. 밝죠. 예, 네. 굉장히 이제 좋은 거죠.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로도 이렇게 많이 나가면 정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인류 사회에 기여할 부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제 그 유네스코 국제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왔었어요. 사실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독재 체제예요, 여전히. 그리고 우리 주변을 봐도 일본도 사실 자민당 일당 독재고, 뭐 북한 그렇죠, 중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미국도 망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계에서 우리를 보는 그 기대가 굉장한 것 같아요. 뭐 여담으로 우리 미국 시민들이 우리 헌재 재판관을 수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 광장의 집회를 보고 K 민주주의 수입해야 된다 네, 예.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세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강력한 민주주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데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겁니다. 이 방송 봐주시는 분 이나영 우리 교수님이 정말로 정의기획연대 이사장 하시면서 여러분들 앞서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됐다는 거 확인하게 느낍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정의기획연대가 지금까지 수요 집회를 몇 회 정도 했습니다. 1,700차를 넘겼습니다. 그래요. 네. 그 할 때마다 시민들이 나와서 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갖는 정말로 학습 효과, 확산 효과도 매우 컸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기도 크죠. 하고요. 해외에서도 늘 오시면 예. 그 시간에 꼭 저희가 집회를 하니까 예. 또 몇 년 만에 오셔도 또 집회를 참가하시고 하면서 한국 시민들의 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배우고 가는 네. 상황이니까요.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특히나 이제 중도 확장 노선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곧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럼 실용을 강조하는데 원칙도 있어야 한다. 과거는 원칙, 미래는 실용이다. 이제 이런 모토를 걸고 하지만 현실에서 이 문제를 이제 풀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일본 문제, 한일 관계 어떻게 이제 풀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직접 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제가 질문을 이제 토막토막 내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생존해 계신 분이 6분 계시고 최근에 또 이옥선 할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자, 이거 지금 이제 해결도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러면 이재명 정부 들었으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번에 이제 공약집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이제 틀을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무슨 대일 관계 이런 게 넣어놓은 게 아니고 놀랍게도 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회복 과제의 첫 번째 과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 금지 그리고 처벌 근거 마련 이제 이런 것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 등을 다룰 때 소위 대일 과거사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외교적 과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근데 사실은 과거사 문제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될 게 뭘까? 이거부터 저는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안에 우리가 내란 청산 과제라고 할 때 사실 극우 내란 청산입니다. 이 극우들의 속성을 보면 결국은 서구와 달리 결국 식민지 극우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냉전 분단 체제를 활용해서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로 성장했고 그들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낸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내란 청산 과제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수요시를 방해하고 계속 피해자를 모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이 결국 그 세력들이거든요. 결국 그들부터 억제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한 부분, 그게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역사 정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겠다고 생각한 게 저는 아주 적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네, 그리고 네. 일본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네, 될 네. 것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잘한 아주 거죠.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은 먼저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극우 극단 세력들이 정말 일본 그 강제 침탈 시기에 대한 부정, 뭐 네. 근대화론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또 위안부에 대한 정말로 모독적 행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네. 이런 것들을 그럼 국내외에서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는 역사교육의 정상화. 역사교육의 네, 그동안 정상화. 망가진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고 역사교육을 초중고나 대학에서뿐만 아니고 예. 사실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이런 이제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 뭐 또는 사관학교나 이런 데서 아주 필수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이렇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망가져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일단 그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 없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권 때 역사 교과서 굉장히 왜곡됐어요. 네. 그리고 관련 역사 기관장들이 지금 다 뉴라이트 계열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들은 불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표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 뭐 그 역사 기관장뿐만 아니고 사실은 국가기록원이라든지 또 뭐 이제 대외 업무를 하는 이런 곳도 사실은 관련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돈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 다 지금 극우 내란 세력들이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미 과제에 있어요. 예. 관련 기관장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자, 인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네. 지금 이제 국가적 과제 우선순위로 보면 이제 네. 이 문제를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혹시라도 이제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이러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럼 역시 그러면 이제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 해결이 쉬운 것과 해결이 어려운 것들을 네. 나누어서 교수님처럼 이렇게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네. 좀 정부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당장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 있느냐. 대일과거사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 때 강제 동원된 우리 이제 노무 동원이나 또는 이제 군인으로 동원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자, 이런 분들의 유골이 흩어져 있어요. 네. 아직도 우리가 제대로 그 발굴도 제대로 안 됐고 발굴된 것도 아직 봉안이 제대로 안 된 게 많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일본하고 충분히 저는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런 것들부터 저는 차근차근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제일 조선인, 제일 동포 문제, 이제 얽혀 있는 이 인권 문제로 접근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도 얼마든지 저는 이제 먼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아직도 진상이 규명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간도 대학살도 그렇고 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도 그렇고 이제 우리 스스로도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하면서 이제 일본에겐 협조를 요청하는 거죠. 예, 일본에게 너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서로 신뢰를 쌓고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2015 한일합의 문제에 부딪힐 텐데 왜냐하면 일본이 결국 위안부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근거로 되는 게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거든요. 이 문제를 지금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라 이런 것보다는 2015 한일 합의가 결국은 국가 간 합의긴 하지만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아니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이제 권고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해서 우리도 위안부 문제가 이걸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의 사죄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끊임없이 반복할 필요는 있어요. 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 그다음에 강제동원 같은 경우도 제3자 변제라는 그 엄청난 똥을 쌌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거에 이 다음 정부가 그걸 엎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한 외교적 부담이 있을 거예요. 다만 이것을 실행하는 재단이 우리 재단입니다. 예.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라고요. 그 지원재단이 그러면은 이 제3자 변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2015 한일합의 지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이제 이 과정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일본과의 신뢰를 쌓고 그러면서 일본에게 사실 이것을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는 급박한 게 피해자가 지금 6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죄나 배상이 없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국 일본이 전 세계에서 인권 후진국으로 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조금 보충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자,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표명하고 그리고 모독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요 역사기관의 수장을 인사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이 다 바꾸면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이들에게도 뭔가 이렇게 정말로 독일에서 나치를 숭상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재를 하는 것처럼 정말로 법적 필요하죠. 장치를 통해서 아예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이제 피해자 지원과 그리고 기림 사업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요시를 방해하고 거기 나와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심지어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 포항에 또 피해자 한 분이 계신데 거기 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근처에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하고 또 공공연하게 할머니의 그 개인 신상 정보와 주소를 막 플랜카드로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모욕하고 공격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역사 사실을 부정하고 또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심지어 소녀 상태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미 이제 법안이 3개가 발의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공약집에도 보니까 사실은 명예훼손 금지 및 금지 명시 및 처벌 근거 마련. 이게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다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 상징물, 공공조형물 지정 관리 확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든지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쨌든 국내에서 해야 될 일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조기의 논란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올해가 한일협정 60주년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제 협정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양국이 굉장히 이제 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정부의 위치에서 이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걸 실제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이제 위치를 바꿔서 놓고 보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양쪽에서 이렇게 논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떤 것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사실은 그게 한일 조약이 을사년에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을사늑약, 그다음에 을사년에 한일 조약, 그다음에 올해가 또 을사년인데. 그래서 사실 지난 윤석열 정권이 또 다른 망국적인 을사늑약 같은 것을 획책했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1905년, 1965년, 2025년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했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단이 된 거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극우 내란 세력 청산이란 과제가 사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 광복 80주년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한일 조약을 어떻게든 이번에는 조금 이 갈등적인 부분을 좀 조율할 필요는 있는데 갈등적인 부분이 크게 보면 이제 한 3가지가 있는데요. 한일 조약 2조가 있고 3조가 있어요. 2조는 뭐냐면 이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근데 조약은 그때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already null and void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조약을 가지고 일본 정부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전에 그러니까 10년에 이제 우리 한일 병합 조약, 그다음에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 이제 이것이 이제 무효가 됐다. 이전에는 합법이었지만 자, 이렇게 해석하고요. 우리 한국 정부는
그 이전에 이미 무효였다. 그러니까 불법이었다는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한반도 식민 지배가 불법이다. 이제 이 입장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합법 지배였지만 나중에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들을 동원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네. 불법적으로 어떤 것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라고 계속 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대법원 판결도 2018년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그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일본 기시다 정부와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기존의 입장과 다른 입장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일 조약의 해석을 일본 정부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결하려면 그 다음 조약이 있는데 그 다음 조약은 뭐냐면 일본이 한반도에서 이 남한 한국 정부만 합법적 정부를 인정한다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요것 때문에 제일 조선인들의 이제 무국적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분들은 마치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취급하고 거의 유령 인간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과 일본이 우리와 같은 또 조약을 맺을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하시는 분들도 2조는 한국의 입장을 좀 들어주고 네. 3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좀 협조를 해서 북한하고 일본이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네. 오히려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일본과의 조약을 되면서 오히려 이 한반도 지형에 안정적인 평화 체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다. 계속해서 이제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이상한데 한반도 전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또 북한 사람들은 이적 단체로 구분해서 또 탄압하잖아요. 이제 북한과 뭔가 교류가 있다 그러면 또 국가보안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도 약간 이제 어긋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청구권 협정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딸려 있는 협정인데 이 경제 협정과 관련된 조약인데 청구권 협정에서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협정에 기반해서 그 국가 간에 이 협정을 맺으면 이전에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없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게 원조를 했으니까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일단 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으로 한다라고 일본은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 조약이나 또 이제 뭐 그 당시에도 그렇고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개인이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다른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이제 청구권이에요.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청구권과 관련된 청구와 관련된 모든 그런 권리는 없어졌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결국 이 문제도 우리가 그동안의 국제 협약이나 뭐 국제 관련 기구에서 나온 권고안 또는 여러 가지 법적 판결을 통해서 개인 청구권 살아있다 여전히 이걸 확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여전히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도 일본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정부가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면 일본은 이 문제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거나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라고 하면 테이블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정권은 좀 가능하다라고 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지금 있어요. 정권 일본의 현재 예. 정부 이시바 정부죠. 예. 물론 그분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파이지만 완전 극우는 아니시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식민 지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일본 왕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어느 정도는 견지해 왔다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할 수 하더라도 과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몇 가지 문제들은 일본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10년 강제병합 같은 경우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예전에 사과할 때도 불법을 전제로 사과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불법이라고 한 번도 한 적이 그러면 없고요. 그때 이제 사과한 것은 그냥 과거의 예. 이런 잘못에 반성을 한다. 과거에 뭐 대해 그런 일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시바 이제 총리와 이재명 정부가 함께 논의를 하면 자, 한일 강제병합을 불법이라고 인정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사실 딱 대답을 하긴 좀 어려운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의 시민 단체들 그리고 유력한 그런 학자들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한일 조약 60년 한일 공동선언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네. 초안 다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한일 강제병합에 대해서 불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일 조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국의 입장을 다 받은 거죠. 네. 이게 곧 나올 겁니다. 이제 6월 우리가 6월달 한일 조약 이제 60년이 됐을 때 공개적으로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것이 일본 정부에게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로 나가려면 과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역사로 남는 것이다는 것을 일본이 지금 정도는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이 절대로 그걸 못 하겠다고 네. 하는 아베도 이제 뭐 어쨌든 뭐 불운하지만 세상을 떠났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에 네네. 발목이 묶여서 일본이 지금 한국에 추월을 당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일본 정부가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이거 네. 양보가 절대 안 되고 어떻게 한일 강제병합을 합법으로 됐다고 지금 그거조차도 그 얘기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네네. 그러면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하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일 텐데 네.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본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전 파시스트들이 다 부활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에요. 자민당이. 뭐 여전히 그 후예들이 있기는 당연합니다. 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예. 지금 이시바 정권의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압력이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 밖의 극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의 정계와 재계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죠.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어렵다면 우리의 원칙은 계속 고수하자.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이나영 교수님이 평소에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과 한국이 어떤 식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과 상호 발전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우리 그 지점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일본도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노다마가 사실은 굉장히 진전된 그나마 괜찮은 한일 관계에서 괜찮은 담화였는데 거기 적시했었어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고 제대로 교육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퇴행하면서 거의 다 삭제되거나 왜곡돼 왔거든요. 적어도 일본이 교과서에 역사 교육에서 과거의 역사적 잘못을 기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안 되면 사실 미래지향적이라는 게 말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거를 배움을 통해 우리 과거를 배우는 거는 결국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폄훼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학생들 빼고는 다 안단 말이에요. 외부에 나가면. 그러면 일본 학생들이 사실은 외국에 나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인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도 일본에게는 적어도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기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정도는 저는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그건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결국 일본 군국주의 세력의 후예 잔재가 네. 결국 일본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막는 예. 네, 큰 원인이죠. 그게 오히려 지금 국가 발전의 속도도 늦추고 그렇죠. 국제사회에 제대로 유연하게 대응도 못하면서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추월을 당하는 상황까지 왔는데도
네. 자신들의 뿌리가 결국 강제병합이라는 것부터 시작됐던 그 세력들인데 그것을 네. 지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희생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보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인식에 100% 동의하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동의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하자고 할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시민의 역량으로 계속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큰 이 정치적 효능감을 가진 네. 집단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한 번도 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교체하거나 정치를 변혁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굉장히 순하고 좋은 분들인데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사회보다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미 관계는 트럼프가 있으니까 정말로 좀 실용적으로 네. 계산 잘하고 거래 잘하면 뭔가 좀 풀릴 것 같기도 한데 네.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거 정말로 정권 출범하더라도 이 문제 푼다고 너무 시간이나 에너지를 많이 뺏기면 오히려 더 좀 어려울 수도 곤혹스러운 있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외교부 공무원들은 지금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 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관료 중심으로 국가를 우선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게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일 관계 풀어 나가려면 우리 외교 관련된 공직자들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나라 외교 관료들이 굉장히 유능해요. 굉장히 똑똑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약간의 역사의식만 있다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정권이 바뀌면 또 관료들은 뭐 갈대처럼 눕기 때문에 이 정권의 리더들이 잘 이끌어 준다면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아니 제가 말씀 중에 약간 이제 웃음이 나왔던 게 그 외교 관료들은 굉장히 유능하다 그러는데 지금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지금까지 인정받던 자들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정말로 절단을 내놨는데 그 공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드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당연합니다.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외교부 공무원들도 이제 한일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교부 장관이 중요할 테고, 네. 그다음에 주일 대사가 중요할 테고, 차관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관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국장들도 이러면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좀 방향을 가지고 원칙과 철학 그리고 네. 소신을 가지되 유연하게 한일 관계를 미래장기로 바꿀 수 있는 좀 똘똘한 사람들이 많이 가시면 좋겠는데. 아마 지금 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가장 큰 고민이 아마 인선이 아닐까. 예, 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사람이 없다. 누굴 써야 네, 되느냐라고 그렇겠죠.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은 매우 유능하고 실용적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국익 우선주의자인데 원칙을 지키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리더십 유형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혹시 도와달라면 열심히 좀 도와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열심히 좀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찾지 말고 실제로 이제 이 정부에서 필요하다면 네. 이나영 교수님 같은 분이 적극적으로 좀 헌신과 그리고 희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한일 관계도 어찌됐든 이렇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 진전시켜 내겠죠. 네, 저는 이분의 성향이나 능력을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네. 빨리 풀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하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할 것, 장기적으로 할 것 잘 가르마를 타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큽니다. 실제로 이재명 이제 후보를 만나본 적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1대1은 아니고요. 예, 예. 네네네 그렇게 만나뵌 적은 있습니다. 그 한일 관계 문제의 네. 본질 네.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본 적은 없는데요. 예. 그간의 행보를 봤을 때는 예. 일단 역사관이 굉장히 뚜렷하십니다. 예, 네. 예. 그렇지만 동시에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 다 갖춰진 분이다. 예. 그리고 또 뚝심도 있으시잖아요. 예. 네. 단기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를 나누어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새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바로 해결해야 할 것과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것을 너무나 천재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언을 제대로 하면 판단하고 정리하는 맞습니다. 것은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재명 이제 후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첨언을 하면 이번에 이제 총선을 통해서 새로 들어간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역사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또 관련돼 있고 또 사실 그럴 걸 해낼 수 있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분들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역사적인 포럼이란 걸 국회에 만들었었어요. 이미 이전부터. 그래서 이거 초당적인 모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어요. 예. 그 결과가 이번 공약에 상당히 반영이 됐다는 것에 저는 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일부에서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된 상태에서 내란 세력 척결도 중요한데 한일 관계 이런 것 역사 문제 해결하자는 거 뭐 동의는 하나 지금 급하나 좀 더 천천히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네네.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약간 우선순위에 밀리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이번 공약집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결국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잖아요. 네. 이 부분에 역사 문제가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란 청산이라는 것은 한국형 극우 내란 세력 청산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민족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서구의 극우들하고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1번으로 넣어놓은 거죠. 네. 이제 저는 이것이 같이 간다라는 것의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걸 국민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형이라는 이름은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을 듣고 가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일어났던 범죄 하나하나 원인을 잡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원칙을 기반 위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갑론을박이 있다면 무엇이 실용적이고 국익에 도움되는지 그 방향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과 실용을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가 한일관계 문제도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잘 되겠나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이나영 이사장님을 통해서 한일관계 문제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억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말 어떻게 이제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인터뷰 어땠습니까? 공부 제대로 됐습니까? 제가 오늘 머리가 막 이렇게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좋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이제 한일 관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구독자가 142만 명 넘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